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잔료는요. 수치심의 덫과 극복이라는 발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핵심 메시지가 참 가슴 아프죠.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깊은 고통이죠. 어쩌면 청취자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도 뭐랄까 이런 속삭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치문을 가지고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정체가 뭔지, 그 뿌리는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맞아요.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사례 연구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얘기도 있고요. 네, 심리적인 분석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오는 동준 씨 이야기를 좀 보죠. 이분 좋은 대학 나왔고 이름난 회사 다니고 평판도 좋아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남부러울 게 없는데 네,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상사가 칭찬을 해도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걸요. 창의적이지도 않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려요. 칭찬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네. 심지어 팀이 공모전에서 3등을 했는데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 했을 텐데 하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 사교성 뭐 이런 면에서도 늘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수치심의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성공이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게 동준 씨 내면의 그 깊은 부적절감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왜곡되는 거군요. 네.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그 핵심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외부의 어떤 좋은 증거나 성공조차도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불안한 거네요, 오히려. 그렇죠. 객관적인 현실이란 자기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수치심의 아주 핵심적인 고통입니다. 와, 그 간극이라 듣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뿌리 깊은 불안감, 자기 부정,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동준 씨 경우를 보면요. 자료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좀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요? 네. 교수였던 아버지가 늘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자수성가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뭐 잘난 사람들, 그 자녀들 얘기만 계속 하셨다는 거죠. 비교를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동준 씨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성적을 올려가도 돌아오는 말은 겨우 이거 올랐니?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네. 심지어 넌 언제쯤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될래? 뭐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동준 씨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수치심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경험, 특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네, 곧 형제자매나 친구들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비교당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중요한 양육자한테 충분한 사랑, 인정, 지지 이런 걸 받지 못했을 때요. 듣고 보니까 단순히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직접적인 비난 말고요. 칭찬에 좀 인색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감정이나 노력에 좀 무관심한 태도, 이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안 중요하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특히나 멍청하긴, 쓸모없어, 네가 뭘 잘하겠니 같이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들은 정말 아이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 말들이요. 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나는 원래 부족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을 자기 안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내면화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커서도 떨쳐내기 힘든 수치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수치심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까 동준 씨처럼 자기 성과를 인정 못하고 난 칭찬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느끼거나
늘 자기한테 만족 못하고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네, 완벽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 괜히 막 질투심 느끼고 경쟁심 느끼고 또 내 실수나 결점이 드러날까 봐 엄청 두려워하는 모습들. 혹시 청취자님도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고통이나 불안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대응 방식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수치심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식.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항복이에요. 항복이요. 네, 말 그대로 수치심의 목소리에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원래 결함 많고 부족한 사람이야. 이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칭찬을 받아도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 누군가 자기를 깊이 알게 되면 분명히 실망하고 떠날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좀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무르려고 하죠. 어찌 보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라는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회피입니다. 회피. 이건 자신의 결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날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면 전략이죠. 아예 부딪히질 않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그냥 거절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술이나 게임, 일 중독 이런 다른 데 몰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요. 거절당할까봐 아예 시작을 안 한다거나. 맞아요. 먼저 거리를 두거나 깊은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격입니다. 반격? 이건 앞에 두 개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겉보기에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완벽하다고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아, 오히려요?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비판하거나 통제하려고 들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자신의 그 깊은 열등감이나 결함을 감추려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 숨어 있는 거죠. 방어 기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지적에도 굉장히 쉽게 방어적이 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겉으로는 완전 반대처럼 보이는 항복하고 반격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그 깊은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거. 하나는 거기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걸 감추려고 과도하게 방어하는 거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대응 방식은 전부 다 수치심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자기를 보호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느 것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심의 덫을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수치심의 다양한 모습들, 또 대응 방식들, 이런 게 우리 주변 이야기,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자료에 언급된 작품들이 몇 개 있던데요. 네, 몇몇 작품들을 보면 이 감정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 When Did You Last See Your Father에서는 아버지가 시인으로서 상을 받은 아들한테 축하는커녕 네 시에 대해 내가 혹평 써줄까? 이러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건 앞서 얘기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계속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수치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또 다른 예는 없나요? 영화 마이웨이도 있죠. 부당한 판정으로 마라톤 경기에서 일본인 라이벌을 이기게 된 조선인 선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선수는 자기가 얻은 승리가 진짜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껴요.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 그것도 수치심이군요. 은교의 서주유 캐릭터는 어때요? 이건 반격의 모습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존경하는 노시인인 스승에 대한 열등감, 질투심, 이게 너무 크니까요. 네. 그걸 이기지 못해서 스승의 재능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스승의 미발표 소설을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그런 극단적인 배신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대신에 어떤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통해서 그걸 덮으려는 반격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얘기도 있었어요. 네, 주인공 서영이가 무능하고 도박 중독자인 아버지를 정말 극도로 부끄러워하고 증오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자기 배경을 숨기려고 해죠. 이건 가족 배경에서 오는 그 깊은 수치심이 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수치심이 작동하네요. 뭐 성공에 대한 압박감, 가족 배경, 능력 부족, 사회적인 비교. 특히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 사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학력, 외모, 경제적 지위 같은 거요. 네, 외적인 기준들이죠. 이런 거랑 딱 결부될 때 이 수치심이 개인을 더 옥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마치 내 가치 전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수치심은 더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수치심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강력한 감정인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고 고통스러운 수치심의 덫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자료에서도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모를 수도 있군요. 네. 혹은 알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비판이나 거절의 상처가 깊고 또 빠를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감정이라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건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인식, awareness,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식.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왜곡된 시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내 안의 그 비판적인 목소리랑 나 자신을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받아들임, acceptance예요.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임.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약점이나 결점이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다, to err is human 이라는 말처럼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약점을 감추거나 없애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그것도 그냥 나의 일부다, 이렇게 인정하고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료가 말하는 자율성, 어토노미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좀 더 깊은 의미인데요. 외부의 어떤 평가나 기준,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요, 자신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내면의 힘.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다운 삶을 선택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 자율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수치심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결국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수치심이 극복될 뿐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가능성까지 제시해요.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고요? 네,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빚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런 고백이나 아니면 모든 걸 잃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와도 좀 맥이 통합니다. 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즉, 나의 어떤 약점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외부의 성취나 인정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수치심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치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율성을 회복해서 마침내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이라 생각만 해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희망이 느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수치심의 덫이라는 이 복잡하고 깊은 감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로 탐색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온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네, 성과를 인정 못하거나 과도한 경쟁심 같은 다양한 패턴들, 그리고 항복, 회피, 반격 같은 무의식적인 대응 방식까지 살펴봤죠. 맞아요. 또 여러 문화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감정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유를 향한 실마리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님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수치심의 덫이요. 혹시 청취자님의 삶에서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약점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료 표현처럼 아름답게 빚어진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질문이 청취자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